중국의 영향 없이는 한국의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농경 문화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중국의 지도로 이루어졌죠. 베를린 국제회의센터의 웅장한 강당에서 중국 농업문화연구가의 거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 회의장 안은 차갑게 얼어붙었는데요. 그러자 하버드대 교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서랍 속에는 오래전 한국에서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세계 학계를 뒤흔든 이날의 토론이 왜 그토록 치열했으며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KT 교수라고 합니다. 얼마 전 베를린 국제회의센터에서 있었던 글로벌 농업문화발전 세미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18살이었던 저는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시절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모습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빛에서 나라를 재건하려는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고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공사 현장에서는 미래를 향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 시절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때였는데 저는 농촌을 방문할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초가 지붕이 하나둘씩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어가고 마을길이 넓어지고 시멘트로 포장되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새마을 노래를 부르며 마을길을 닦았으며 지붕을 고치는 모습은 마치 작은 혁명과도 같았죠. 그 시절 한국은 격변의 시기였고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공사장 인부들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이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록 음악을 들으며 피곤을 달래는 젊은 노동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마을마다 새마을 지도자들의 열정적인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그들은 정부가 제공한 시멘트로 마을 발전의 기반을 다졌고 주민들과 함께 전기도 들어오고 전화도 가설되는 변화를 이끌어냈죠.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운동의 구호가 단순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설 현장을 가끔 따라다니며 저는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황량했던 땅에 공장이 세워지고 좁은 시골길이 넓은 도로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끈기였어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죠. 이후 저는 일본과 중국도 여행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각국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접하며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저의 관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았던 그 강인한 의지와 발전의 에너지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시절 한국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나라보다 풍요로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동아시아 연구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마침내 얼마 전 베를린에서 열린 글로벌 농업 문화 발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죠. 이 세미나는 동아시아의 농경 문화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고 중국 농업문화연구가 사오야밍이 단상에 올랐을 때 그의 발표 내용이 학술적 토론을 넘어선 무언가를 담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5천년 문명의 역사를 지닌 중화사상이 묻어났죠. 마치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그늘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사오야밍은 양쯔강 유역에서 발견된 9,000년 된 벼 화석을 근거로 중국이 동아시아 농경 문화의 종주국이라 주장했어요. 스크린에 비춰진 화석 사진을 가리키며 그는 마치 모든 진실이 이 증거 하나에 담겨 있다는 듯 확신에 찬 목소리를 냈죠. 더 나아가 한반도의 농경 문화는 중국 문명의 지류에 불과하다는 도발적인 발언까지 이어갔습니다. 위대한 중화문명이라는 단어를 연신 반복하며 그는 마치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했어요. 현대 중국의 경제력과 과거의 영광을 교차하며 언급하는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강압과 자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으며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40년 넘게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해온 저로서도 이러한 일방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1970년대 한국에서 보았던 그 자부심 넘치는 눈빛들이 떠올랐고 역사는 결코 한 나라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규정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우야밍의 발표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중국 문명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모두 중국 중심적 시각으로 해석된 것들이었죠. 마치 동아시아의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듯한 그의 설명에 회의장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사우야밍은 이제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한복과 김치, 한옥까지도 중국 문화의 아류라고 주장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어요. 청중석의 한국 대표단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굳게 담은 입술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졌죠. 무언가를 적고 있는 한국 대표단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베를린의 하늘은 유독 맑았어요. 하지만 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죠.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 장벽의 잔재가 마치 오늘의 상황을 빗대어 말하는 것만 같았어요. 진실과 왜곡 사이에 또 다른 장벽이 우리 앞에 서 있는 듯했죠. 한국 대표단의 반박 발표를 기다리며 저는 이 세미나가 동아시아 문화사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어요. 인류 문명의 발전은 어느 한 국가의 독점적 업적이 아닌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지혜가 어우러진 결과물이니까요.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 편견의 장벽이 무너지길 간절히 바랐어요. 긴장감이 감돌던 회의장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앞자리에서 지켜본 그 순간은 동아시아 농경, 문화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40년간의 연구 생활 중 이토록 가슴 벅찬 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진은 먼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에서 발견된 소로리 벼 화석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영상이 나오는 순간 회의장 전체가 숨죽였죠. 구석기 시대 문화층과 토탄층에서 발견된 이 고대 벼 화석은 현대 과학의 정밀 분석을 거쳤다고 합니다. DNA 분석과 최신 연대 측정 기술을 통해 약 15,000년 전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연구진은 소로리 유적의 발굴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는데 두 차례에 걸친 정밀 발굴 조사를 통해 구석기 시대의 흔적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요. 유적에서는 중기 구석기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이르는 3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2,000여 점의 석기와 함께 석기 제작소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시기를 달리하여 형성된 4개의 토탄층 중 제2토탄층에서 발견된 고대 벼와 유사벼의 존재였어요. 제3토탄층에서도 유사벼가 추가로 발견되어 연구의 신뢰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 발견은 한반도에서 벼 재배가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연구팀은 고대 벼와 유사벼, 그리고 토탄층에 대한 교차 연대 측정을 실시했다고 해요.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정밀 분석 결과 이 벽시들이 약 15,000년 전의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로 청주 소로리 벽시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벼의 기원과 진화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게 되었어요. 이 발표를 듣던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사우야밍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양쯔강 유역의 9,000년 벼 화석을 내세우며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그의 항변은 곧 쏟아지는 과학적 증거들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저명한 고고학자들은 연이어 발언을 요청했어요. 하버드와 옥스퍼드의 연구진들 역시 한국 측의 연구 방법론과 결과의 신뢰성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해나갔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구자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회의장 밖에서도 이 획기적인 발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BBC, CNN, 르몽드 등 유수의 언론사들이 한반도에서 발견된 세계 최고의 벼 화석이라는 헤드라인을 전했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이어서 더욱 놀라운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 소로리 벽시와 현대벼 품종 간의 DNA 비교 분석을 통해 진화의 계보를 추적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기존의 벼 진화론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죠. 발표를 듣던 세계 각국의 농업 연구자들은 숨죽인 채 스크린의 데이터를 주시했어요. 이제 동아시아 농경 문화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 쓰여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일부 젊은 연구자들은 조심스럽게 사오야밍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실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오야밍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료들을 뒤적이며 반박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의 완고한 태도는 오히려 중국 측 주장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소로리 벽시 발표 직후 사오야밍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면서 그의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이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잠시 서류를 뒤적이며 침묵하던 그는 마치 준비했다는 듯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치, 한복, 비빔밥은 모두 중국 문화에서 파생된 것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지린성에서 조선족 돌솥 비빔밥 조리 기술을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어요. 이는 중화민족 문화의 일부이며 앞으로 국가급 무형문화재로도 승격될 예정입니다. 그의 발언이 계속되는 동안 회의장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중국의 문화공정이 이제는 국제학술회의장까지 번진 것이죠. 사오야밍은 바이두, 백과사전을 인용하며 돌솥 비빔밥이 중국 동북 지방의 고유 요리라고 주장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2021년 지린성의 무형문화유산 지정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이 단순한 주장이 아닌 공식적인 문화정책이라고 강조한 점이었어요. 그는 중국 정부가 2011년 제정한 무형문화유산법까지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죠. 회의장의 한국 대표단은 차분하면서 냉정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해왔다는 듯한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문화유산연구원은 백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돌솥 비빔밥의 역사를 증명할 준비를 마쳤죠. 한국문화유산연구원의 여유롭지만 강력한 반박이 시작됐어요. 연구원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한식문화사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저를 포함한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모아졌어요. 돌솥 비빔밥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음식 문화입니다. 연구원의 목소리는 진실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백제시대 귀족들의 식문화를 보여주는 고문서들이 차례로 나타났고 곱돌솥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가 하나씩 펼쳐졌어요. 자료를 통하여 황해도 해주와 전북 장수에서만 채굴되는 귀한 곱돌의 이야기는 청중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어요. 무쇠솥이나 구리솥보다 훨씬 귀하게 여겨졌던 곱돌솥의 가치는 당시 백제 귀족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연구원은 실제 곱돌 표본과 고고학적 발굴 자료들을 함께 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백제시대 궁중연회에서 사용된 곱돌솥의 출토 기록이었는데요. 당시 곱돌솥에 담겨 나왔던 음식들의 흔적까지 DNA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는 회의장의 모든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발표를 듣고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자료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곱돌솥이 어떻게 현대의 돌솥 비빔밥으로 이어졌는지 그 문화적 계승 과정이 상세히 설명됐어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미식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이 증거들 앞에서 사오야밍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유산연구원은 중국의 문화공정 실태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어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사례들이 하나둘씩 등장했는데 2008년 우리의 농악무가 조선족 농악무로 둔갑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과정이 상세히 공개됐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의 삼계탕 사례였는데 2018년까지만 해도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는 삼계탕을 한국의 궁중요리로 정확히 소개했었죠. 하지만 2019년부터 갑자기 중국 음식으로 둔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당시 삼계탕을 중국에 소개하고 싶을 만큼 맛있었다고 말했던 영상도 함께 상영됐습니다. 이어서 연구원은 한식의 세계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설명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한국의 음식 문화가 가진 독특한 가치, 식재료의 다양성, 색감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들이 차례로 소개됐어요. 세계의 언론들은 이 문화 정체성 논쟁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BBC, CNN 등 유수의 언론사들이 잇따라 특집 기사를 준비했죠.
그들의 시선은 단순한 문화 분쟁을 넘어 동아시아의 역사와 정체성을 둘러싼 더 큰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중국 내부에서도 작은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55개 소수민족의 문화를 강제로 중화민족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내부 반론은 사오야밍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회의장의 공기는 이제 진실을 향해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문화공정 실태가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 한국문화유산연구원은 새로운 차원의 증거를 제시했어요. 전통 문화에서 현대 문화로 이어지는 한국 문화의 진정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먼저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이 등장했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농경문화, 고유한 문자 체계인 한글, 독창적인 음악과 춤이 차례로 소개됐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전통이 현대문화와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특히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무대 영상이 스크린에 떴을 때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투우사를 연상케 하는 제복을 입은 그들의 무대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아프리칸 댄스와 한국 무용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안무, 사우스 아프리칸 비트 위에 국악 장단과 추임새가 얹혀진 음악은 한국 문화의 포용성과 창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 월드 투어에서 보여준 그들의 공연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 등 16개 도시, 79만 석 규모의 33회 공연에서 지화자 조타를 외치며 사물놀이를 재해석한 퍼포먼스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감성이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어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한국의 전통 놀이 문화를 세계적인 콘텐츠로 승화시켰는지가 설명됐어요. 전통 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이 작품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1970년대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한국의 놀라운 발전이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K-팝 아이돌의 안무에 녹아있는 전통 춤사 위의 흔적, 현대 건축에 반영된 한옥의 미학, 현대 미술에 담긴 동양화의 정신까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제시될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서구인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성공을 넘어선 인류 문화의 새로운 지평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온 창의성과 혁신의 결과물이었어요. 제가 하버드에서 수십 년간 동아시아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한국 문화야말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낸 케이스라는 점이었죠. 한국 문화가 지닌 독창성과 포용성, 그리고 끊임없는 재창조의 능력은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문화 발전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저는 서양인으로서 이런 문화적 혁신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문화는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축적된 지혜와 창의성,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한국문화유산연구원의 이런 설명에 사오야밍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지만 다른 서양 학자들의 눈빛에서는 깊은 공감과 존경의 빛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현대 문화적 성공에 대한 발표가 마무리되자 한국문화유산연구원은 더욱 심각한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어요. 바로 중국의 체계적인 역사 왜곡 시도에 관한 것이었죠. 연구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사회과학원이 주도한 동북공정의 실체를 하나씩 밝혀나갔어요. 이는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닌 중국 정부의 체계적인 역사 왜곡 프로젝트였음이 명확했죠. 고조선, 고구려, 발해와 같은 한반도 북부의 고대 국가들을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왜곡하려 했던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됐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연구한 자료들도 이 시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독자적 문화 발전, 발해의 고구려 계승 증거들, 그리고 한반도 북부 지역의 독특한 문명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데이터들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동북공정이 단순한 역사 해석의 차이가 아닌 중국의 정치적 의도가 깔린 프로젝트라는 점이었는데, 중국 정부는 동북 지역의 소수 민족 통제와 영토 관리를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죠. 저는 서양 학자로서 수많은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해오면서 이런 역사 왜곡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 연구원은 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공정의 실태도 공개했는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중국의 것으로 주장하는 사례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례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가 상세히 설명됐어요. 동북 공정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되자 회의장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변했어요. 사우 야밍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그의 동료 중국 학자들도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죠. 수십 년간 축적된 하버드 대학의 연구 데이터와 한국문화유산연구원의 치밀한 분석 앞에서 더 이상의 부정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사우 야밍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처음의 거만함이 없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 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회의장은 분위기가 조금씩 수그라들어졌습니다. 다음 날, 베를린 장벽 앞에서 열린 기념행사는 더욱 뜻깊게 다가왔는데요. 한때 동서분단의 상징이었던 이곳에서 이제 동아시아의 새로운 화합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공연이 시작되자 모든 참가자들은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어요. 사물놀이의 웅장한 울림이 베를린의 하늘을 울렸고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의 우아한 춤사위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 노력하던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이토록 눈부신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세계가 인정하는 독자적인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어요. 유구한 세월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온 그들의 농경 문화는 이제 현대 문화와 융합되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특별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청주 소로리 벽시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닌 한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창조성을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한국 문화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버드대 KT 교수의 반세기에 걸친 한국과의 인연, 그리고 베를린 국제회의센터에서 벌어진 극적인 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외국인 학자의 눈을 통해 바라본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자부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전통 문화부터 현대의 첨단 문화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